내가 알면 안 되는 이유야?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그 이유란 게 대체 뭐야? 해명이 필요한 시점이네요, 박 교수. 이래선 안 되겠다. 취조 방식을 개선하자. 최소한 체계적, 단계적으로 좀 더 과학적으로 해보자 하면서 무슨 매뉴얼을 만들었다고 주장하더라고. 야, 자식들이 어떻게 그런 걸 연구시켜 고문에다 쓰냐? 나쁜 놈들. 안녕하세요, 클라우디아입니다. 오늘은 체임스 작가의 작품 쳐죽여도 시원찮을 준비했습니다. 누구에게나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사정과 평생을 품고 살아온 삶의 무게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모든 안정과 명예를 뒤로한 채 서늘한 결심을 품은 주인공의 발걸음. 과연 그의 기억 끝에는 무엇이 남아있기에 그럴까요? 그가 찾아가려는 진실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쳐죽여도 시원찮을 최임수. 영화도 인생처럼 끝이 난다. 객석에서 관객들이 팝콘이 부풀듯이 일어나고 화면에는 엔딩 크레딧이 올라간다. 영상이 꺼지면 영화관은 해골의 눈처럼 비워진다. 영화관 뒤쪽 입구에서 관객이 자리를 뜨기만을 다소곳이 기다리던 청소원들이 수다를 떨며 들어온다. 중년 청소원은 영화관의 암전에 익숙하다. 그녀의 홍채는 공작의 꼬리처럼 활짝 펴진다. 그녀는 객석 중앙에 사람 형태가 있는 것을 놓치지 않는다. 관객 중에는 그런 사람이 있기 마련이다. 영화가 끝난 줄도 모르고 깊은 잠에 떨어진 부류도 있고 술에 취해 시루 죽은 이도 있다. 여기가 무슨 지네들 안방인 줄 아나? 청소원의 속내는 엄표로 이어지지 못한다. 대개 부산한 소리가 들리면 잠에 빠졌던 관객은 화들짝 놀라 죄라도 지은 사람처럼 허둥지둥 자리를 뜨기 마련이지만 이번에는 다르다. 청소원이 곁에 다가가도 그는 미동도 없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손님, 영화가 끝났어요. 그는 잠에 빠진 것도 다리가 불편한 장애인도 아니다. 눈을 멀뚱히 뜨고 있다. 두 계단 아래의 객석을 서늘한 양수류의 눈으로 응시하고 있다. 그럴 리가 없겠지만 다른 동료들에게서 들은 얘기가 있다. 단말마의 비명도 없이 숨을 쉬지 않는 오래전 파고다 극장에서의 시인 기영도처럼 미동도 없는 그의 존재로 인해 청소원들의 움직임은 물기 날아간 석고로 굳어진다. 청소원의 인내가 바닥에 이를 즈음해야 그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난다. 일어나는 사람의 자태를 통해 지구의 중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녀들은 실감한다. 관객이 영화관을 빠져나갈 때까지 그녀들은 공원의 조각상 자세로 그 자리에 서 있다. 그는 폭력적으로 밝아진 바깥에 저항하듯 홍채의 크기를 최소한으로 줄인다. 누군가가 팔이라도 비튼 것처럼 그의 표정이 일그러진다. 그의 뇌리는 아직도 영화의 어느 장면에 머물러 있다. 1987년 쿠데타로 정권을 탈취한 군인 통치가 끝나갈 무렵 박종철이라는 학생이 남영동 모처에서 물고문 끝에 사망한 사건을 영화한 픽션이다. 그는 영화의 시퀀스를 복귀하듯 머리 아래 영상을 뒤로 돌린다. 영화의 작품성이나 배우들의 연기 따위에는 관심이 없다. 경찰 몇 명이 대학생 한 명을 욕조에 눌러 물고문하는 장면에서 기억 소환이 느려진다. 대학생이 욕조에 머리를 담근 채 발버둥 치는 장면이 전두엽에서 영상으로 재현된다.
그는 지하철에 오른다. 손잡이에 거의 매달리다시피 서 있다. 빈자리가 났어도 앉을 생각이 없다. 무엇인가 사로잡혀 주위 변화에 아랑곳하지 않는다. 그에게 말을 걸어도 그는 들을 수도 이해할 수도 없을 것이다. 그를 잠식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 그는 그것으로부터 달아날 수가 없다. 그는 영어와는 별개로 모종의 어려운 결심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생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하는 결정을 중요하다는 수사법으로 말하기에는 그에게 닥칠 미래가 불분명하다. 미래가 어떻게 되든 그에겐 상관없다. 아니, 상관없어야 한다. 그가 도착한 곳은 대학의 연구실이다. 연구실 문에는 심리학 과장 아래 인지행동 과학연구소 소장 박인덕이라는 명패가 붙어 있다. 그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 입구에 김경선 조교가 일어나 살갑게 인사한다. 연락 온 곳이 없었냐고 그는 조교에게 묻는다. 그녀는 인문학장실로부터 다음 학기 강의 계획서를 제출하라는 연락 외에는 없었다고 답한다. 김조교, 수고스럽겠지만 이 방 짐 정리 좀 도와줘. 의미를 파악하지 못한 조교는 교수님 연구실을 옮기시려고요? 하고 되묻는다. 아니, 이 짓을 끝장내려고. 김조교는 이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큰 눈이라는 듯이 눈꺼풀을 밀어 올린다. 교수님, 그게 무슨 말씀인지. 그렇게만 알고 있어. 더 알려고 하지 말고. 김조교는 사냥의 취미인 영국귀족 거실벽에 붙은 박제된 사슴의 얼굴을 하고 있다. 그녀는 박 교수가 누구보다 강의와 연구에 혼신의 열성을 보인 교수라고 기억한다. 특히 그의 연구 논문은 국내 인지 심리학계에서도 정평이 났고 전 세계 대학의 박사 논문 인용 횟수도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많았다. 해외 유수 대학의 인지 심리학계에서 개최하는 세미나와 연구 발표회의 중요 패널로 위촉받는 빈도 역시 강의에 지장을 줄 정도였다. 그런 그가 종결 의미의 마침표를 찍는다니. 김조교는 애써 평정을 되찾아 애교 섞은 어조로 말한다. 혹시 교수님 더 좋은 데로 가시는 건가요? 그는 운동장 가장자리에서 손가락을 물고 서 있는 아이의 표정을 짓는다. 글쎄다. 지금보다 더 좋은 자리란 없을 것이다.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할 시점에 이르렀을 때가 가장 좋은 자리일 거라고 그는 생각한다. 속 시원한 대답이 돌아오지 않자 김주교는 뾰족하게 되어 자리에 가앉는다. 그는 연구실 책상에서 사직서를 작성한다. 일신상의 이유로 사직이 변해 항용 쓰이는 만능 문구다. 인문대학 학장실은 본관 끝 모퉁이에 있다. 오늘처럼 학장실 가는 길이 멀다고 여겨본 적이 없다. 그는 학과장 회의 때마다 그를 지켜 세웠던 학장의 말을 떠올린다. 박 교수는 우리 대학의 중추적이고도 보배 같은 존재입니다. 이 대학 전 교수가 절 반대편에 올라서도 박 교수의 무게를 따라올 수는 없을 겁니다. 하하. 당시 그의 얼굴 홍조는 민망함이 지펴놓은 열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뼛속 깊이 야당이 녹아든 다른 학과장의 추임새로 자발스러움을 누기는 부싯돌 같은 효과를 스스로 느껴서였다. 이게 뭔가요, 박 교수? 뜨악한 학장의 표정을 예상하지 못한 그가 아니다. 그 뜨악함을 무마시킬 나름 괜찮은 변명거리를 찾아야 하는 게 급선무다. 학장은 현실의 급격한 변화에 방비가 되어 있지 않다. 이런 유형은 필요 이상의 설명과 군더더기를 남발해도 좀처럼 유들유들해지지 않는다.
학장은 봉투를 열고 안에 내용물을 읽는다. 선사시대 유적에서 금리빨 2개를 발굴한 고고학자의 망연자실이 얼굴에 번져난다. 해명이 필요한 시점이네요, 박 교수. 내용 그대로입니다. 허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박제된 사슴은 곳곳에 많다. 이번엔 늙은 사슴 박제의 두상이다. 어디서 제의라도 받았어요? 아닙니다. 이곳이 분에 넘치는 마지막 자리입니다. 학장은 다행히 뒷목을 잡고 쓰러질 인물은 아니다. 박 교수, 내게 소원한 점이 있어요? 말해요. 내 고칠 테니. 아님 우리 대학 학사 운영이 마음에 안 들어요? 아닙니다. 그냥 쉬고 싶어서요. 그럼 해명받지 못한 사람은 억울하다. 납득하지 못한 학장은 너무 오래 학사 행정에 관여했다는 생각이 든다. 서운함을 넘어서 괘씸하다는 생각이 치밀었지만 그를 붙잡을 기회마저 놓친다. 연구실에 돌아오니 김조규가 챙겨놓은 짐박스가 책상 위에 놓여 있다. 단출하다 못해 빈약한 짐에 마음 홀가분하다. 여전히 영문을 모르겠다는 얼굴로 그를 올려다보고 있는 김조교를 뒤로 두고 그는 연구실을 떠난다. 캠퍼스를 벗어날 때까지 그는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는다. 15년이 다 된 승용차에 짐을 싣고 이른 시각에 귀가한 그에게 아내는 김조교와 유사한 표정을 짓는다. 내막을 알 길 없는 아내의 얼굴엔 아직 불안감이 없다. 다만 유례없는 남편의 대낮 귀가가 낯설 따름이다. 어디 몸이 불편한 것은 아닌지, 그래서 잠시 휴가라도 낸 것은 아닌지. 그는 아내에게 냉수 한 잔을 부탁한다. 아내는 마술사의 다음 묘기를 기다리는 아이의 눈으로 그를 바라본다. 냉장고 안의 냉수는 늘 위장을 깨끗이 세척해주는 것 같다. 부부는 한동안 말이 없다. 그는 아내와 눈을 마주치지 않는다. 그런 상태에서 말을 해야 나올 것 같다. 사직서를 내고 오는 길이야. 예상을 뛰어넘는 일에 부닥쳤을 때 사람들은 가끔 이동조차 하지 않는다. 대신 사유의 뇌기능의 일부를 맡긴다. 그의 아내는 그다지 깊지 않은 사유의 우물에 뛰어든다. 태풍이 진원지처럼 생겨난 조바심은 어떤 변화의 조짐을 읽어내야 한다고 자신을 다그친다. 기회가 된다면 얘기해 줄게. 아이들에겐 당분간 비밀로 해줘. 그리고 이 집과 내 퇴직금, 교원연금 모두 당신 앞으로 해놓았어. 아내의 사유의 우물은 바닥에 싱크홀로 무너져 내려 지구의 맨들까지 깊어진다. 내가 알면 안 되는 이유야? 아내는 팔짱을 낀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줬으면 좋겠어.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로 향한다. 등 뒤로 아내의 휴대폰이 울린다. 아내의 말씨가 나지막이 공손해진다. 상대방에게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는다. 아내는 원하는 대답을 구하지 못한 것처럼 보인다. 아내의 통화가 길어진다. 서재의 의자에 파묻혀 있는 그에게 아내가 통화 내용을 건넨다. 알아야 할 이유가 충분히 생겼어.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그 이유란 게 대체 뭐야? 이번엔 그의 사유가 깊어질 차례다. 돌이켜보면 이런 경우는 처음이다. 결혼 생활을 포함한 그의 삶은 보통 인간의 유형을 벗어난 적이 없었다. 학자로서의 연구 업적이나 학교에서의 대외적인 인간관계에서도 별다른 흠결이 없었다고 스스로 자부한다.
정치적으로도 진영 논리와 일정 거리를 유지하면서 지식인의 자세를 견고히 유지해왔다. 그러니 그를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의 결행은 충격 이상이었을 거라는 짐작을 한다. 학장님이 꼭 이유를 알려달라고 그러셨어. 그때까지 사표는 수리하지 않을 거라고 하시면서. 그는 눈을 감고 있다. 그는 자신의 결심을 복기해 본다. 아무래도 이미 루비콘 강을 건너간 셈이다. 아내를 비롯한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게 아니라고 스스로 타이른다. 이해시킬 수도 설득할 수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내에게, 아이들을 포함한 모든 이에게 그는 미안한 마음이 든다. 3살 아래인 아내와는 하지 못할 말이 없었다. 심지어 외국 학계 세미나 출장 갔을 때 외국 대학의 여교수로부터 도발적인 유혹 받았던 일까지 스스럼 없이 털어놓던 그였다. 저로 이 찬스였네. 이국적인 정서와 잘 버무려 쪼거리 하나 만들지 그랬어. 당시 아내는 진심으로 말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의 학문 바라지를 위해 디자인 외국 유학마저 포기한 그녀였다. 당신에겐 정말 미안해. 말할 수 없는 내 사정을 이해해줘. 아내의 시선이 냉동실에 넣은 푸딩처럼 응고된다. 그녀는 이것이 그의 고집이 아니라 일종의 신념이라는 것을 가까스로 알아챈다. 더 이상 최근해봐야 소득이 없을 거라는 것도. 다만 이후 그의 행적이 궁금하다. 그는 얼마 동안 서울을 떠나 지방의 조용한 곳에서 쉬고 싶다고 말한다. 휴대폰도 두고 갈 테니 당분간 찾지 말 것을 당부한다. 아내는 그의 결행을 이기지 못한다. 그는 여행용 가방과 배낭 하나에 간단히 짐을 꾸린다. 주위를 맞는 낡은 차는 곁눈질로 주인의 동태를 살핀다. 그는 낡은 자신의 차 뒤에 서서 트렁크를 열다 말고 캐리어 손잡이를 낚아챈다. 캐리어 바퀴가 아스콘 바닥을 구르는 소리는 광시곡을 끝내려는 오케스트라의 팀파니 소리처럼 들린다. 끝내야 할 시점이 온 게 아닐까. 빈약한 에필로그로. 멀리서 아내는 그의 행적을 눈으로 쫓고만 있다. 아이들에겐 얘기 잘해줘. 생각이 바뀌면 언제든지 돌아와. 기다릴게. 조금 전 마지막으로 그들이 주고받은 말이다. 그는 당시의 기억을 어렵지 않게 소환한다. 광주라는 도시를 피로 물들이고 정권을 탈취한 보안사 출신의 군인이 통치하던 무렵이었을 것이다.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뒤 막 이 대학의 전임 강사로 강단의 첫 발을 내디디기 바로 전 무렵이었다. 미국 유학 시절 국내의 급박한 정치환경 변화에도 아랑곳 없이 박사 논문에만 매달렸던 그는 지식인으로서의 자괴감이나 내적인 일렁임에도 눈을 감을 수밖에 없었다. 국내인 생소한 행동인지과학 분야를 처음 들여놓아야 한다는 사명감이 그의 미국 일상을 지배했다. 어떻게 보면 그의 지식은 호원철폐라든가 나라의 민주화와는 거리를 둔 알량한 소시민 수준의 체제 순운영이라 할 수 있었다. 고등학교 동창 가운데 군대를 다녀온 몇몇 대학 친구들은 이미 안기부라는 악명 높은 인권 유린기관의 수배를 받고 있었다. 미국 내 한인 커뮤니티에서 발행하는 국내 소식을 통해 그는 우국지사가 될 수 있는 가장 쉬운 길을 발견했다. 그는 자신의 내부에서 요감 끓는 소리를 들었고 그럴 때마다 죄 없는 어금니만 자근자근 깨물었다. 어쩌다
대학 동창들이 안기부에 체포되어 모진 고문과 더불어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까닭 모를 부끄러움에 젖었던 것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그뿐이었다. 좁기 4인치가 넘는 두께의 원서를 채운 관념과 추상이 넘쳐나는 외국 문자들 사이에서 비명을 지르기에 급급했다. 자괴감의 유효기간은 짧았고 부끄러움은 도수 높은 양주의 천사의 목처럼 빨리 휘발되어 날아갔다. 그리고 마침내 그 일이 있었다. 전임으로 자리 잡고 난 뒤 몇 개월이 지났을까. 어느 날 학장의 호출이 있었다. 학장실 카우치에는 일면식도 없는 사내들과 학장이 마주 앉아 있었다. 어서 와요. 내 박 교수에게 좋은 분들 소개하려고 불렀어요. 50대 중후반과 40대 중반 연배의 사내들이 일어섰다. 그들은 악수를 나누고 자리에 앉았다. 이미 명함을 나눴는지 학장이 그들의 명함을 그에게 건넸다. 명함에는 대명실업 전무와 부장이라는 직함이 찍혀 있었다. 이분들이 박 교수에게 멋진 프로젝트를 하나 선사할 거예요. 설명 한번 들어보세요. 대개 산학협력이라는 명목으로 기업에서 교수나 연구진들에게 프로젝트를 의뢰하면 대학은 연구비를 절감하고 교수는 더 많은 연구비를 얻을 수 있으므로 장려되는 학사 업무 중 하나였다. 특히 이과나 공과대학에 그런 기회가 많아 문과 교수들의 부러움을 샀지만 인문과 쪽으로 프로젝트가 의뢰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 그는 내심 의아해했다. 전무직함을 가진 사내가 봉투에서 폴더를 꺼내 그에게 내밀었다. 폴더에는 외부 자극에 반응하는 인간 행동 및 심리분석 연구 프로젝트라고 씌어 있었다. 학장님이 이 프로젝트에 가장 적합한 분이 박 교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는 몇 페이지 프로젝트 기획안을 찬찬히 들여다보았다. 의뢰한 연구는 그다지 어려운 게 아니었다. 약간의 실험과 프로세스 분석, 그로 인한 결과 도출 정도로 요약되었는데 마지막 페이지에 적시된 프로젝트 비용에 눈길이 닿자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상상을 초월한 액수여서 그는 숫자 하나가 잘못 붙은 게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였다. 연구비가 너무 과하게 계산된 게 아닙니까? 그는 학자의 양심으로 솔직히 말했다. 그 정도면 충분하리라 믿습니다. 전무라는 사내가 돈이면 지구도 사버릴 수 있을 듯이 호기롭게 말했다. 그는 망막 위로 엄연한 현실이 개념으로 표기되어 전광판 문자처럼 재빨리 지나갔다. 이공계에 비해 전무하다시피 한 인문 프로젝트의 실상, 사립대학 전임 강사의 빠듯한 봉급, 아이들 유학은커녕 사교육마저 주저하게 하는 현실. 그의 허울뿐인 학자의 공명심이 거액의 프로젝트 앞에서 꼴사납게 쪼그라들었다. 게다가 학장은 이공계 학장도 부러워할 거대 프로젝트를 따냈다는 자부심이 월계관을 쓴 금메달 리스트처럼 얼굴에 번져났다. 모든 것을 고려해서 판단하기에는 너무 젊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쥐레밭을 걸으면서도 쥐레를 밟지 않으리라는 확신에 자신의 미래를 걸참이었다. 그는 주저없이 프로젝트 계약서에 서명했다. 계약서를 받아든 전무직함의 사례는 젊은 시절 중동에서 첫 프로젝트 공사 수주를 따낸 정주영 회장 같은 표정을 지었다. 인지행동연구실험실은 각각 2명의 박사과정과 석사과정 학생으로 꾸려졌다. 실험군의 인적 자원은 심리학과 학부생으로 채웠다. 외국으로부터 각종 시뮬레이터를 발주하고
그것에 반응하는 데이터 분석기도 주문했다. 그가 도출해내야 하는 실험의 결과물은 인간에게 여러 단계의 물리적 실험적 자극을 가했을 때 당사자가 반응하는 감각적 심리적 반응을 시간과 장소, 성별과 나이 등 여러 조건을 함수로 상관관계를 분석한 데이터였다. 그는 이것을 간단한 수학적 공식으로 표시했다. 마음의 내용을 M, 자극 또는 입력을 I, 이것에 반응하는 인간의 행동 또는 심리적 내용을 O라고 한다면 M은 F라는 함수로 나타낸다고 적시했다. 즉, 인간의 마음 또는 심리 상태는 자극과 반응이 승수로 결합된 것에 주변의 여러 조건에 따라 세분되고 달라지는 함수라는 것이다. 프로젝트 발주자는 여기에 더 나아가 피실험자의 감정 상태 추이까지 데이터에 반영해달라는 것이 무엇보다 특징적이었다. 실험은 순조로웠다. 실험 대상이 인간인 까닭에 무엇보다 조건 변화에 미세한 변수가 있다는 게 실험의 난점이었다. 실험의 빈도를 높여서라도 시시각각 변하는 인간의 내면적 반응 상태 데이터의 오차를 줄이는 것이 실험의 신뢰도를 높이는 길이었다. 실험의 횟수가 늘어날수록 피실험군인 학부생들의 피로도도 함께 증가했다. 그때마다 그는 그들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여행을 제공해서 연구 성과를 순조롭게 이끌었다. 교수님, 이번 프로젝트의 목적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지 않으셨어요. 한 학부생의 느닷없는 말에 그의 머리 안에서 부풀어 오르던 얇은 막의 풍선 하나가 툭 하며 터졌다. 그는 당시의 시간을 되돌렸다. 이처럼 고가의 프로젝트를 발주하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여쭤봐도 괜찮겠습니까? 학장이 지나가는 말로 그렇게 물었던 걸로 기억한다. 기밀을 요하는 것이라 말씀드리기가 적절하지 않은 듯합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발주비가 높이 책정된 게 아니겠습니까? 그때 젊은 학자의 예감으로 전국을 파고들었어야 했다. 배포가 유들유들한 학장이 함지박 미소로 고개를 끄덕이는 바람에 기회마저 놓쳤다고 그는 생각했다. 너희들에게 설명하려면 얘기가 길어져. 그냥 이번 연구를 위해 조금만 더 수고해줘. 젊은 친구들을 납득시키는 핑곗거리 가운데 말이 길어진다는 것만큼 좋은 구실이 없다. 교장의 훈시와 이론 설명은 짧을수록 좋다는 말도 있으니까. 학부생들의 궁금증 싹이 실뿌리째 뽑혀나가는 게 보였다. 연구비는 분기마다 거액이 입금되었다. 입금을 확인한 날 그는 연구비 중 일부를 헐어 학장의 집으로 명품 선물을 탁송했고 저녁에는 석박사 과정 학생들과 실험 참가 학부생 모두를 불러 유흥주점에서 연구로 인한 묵은 피로를 풀었다. 고액의 프로젝트 수행 소문은 임원 대학뿐 아니라 이공계 대학 교수들에게도 돌림병처럼 퍼졌다. 그와 조금이라도 면식이 있는 이공계 교수들은 질시와 부러움을 버무린 인사를 잊지 않았고 프로젝트와 무관한 순수 인문학 교수들은 마치 자신의 일처럼 축하의 말을 건넸다. 그럴 때마다 행가래를 받는 운동 코치처럼 몸과 마음이 자부심으로 허공을 떠돌았지만 헝가리가 거듭될 때마다 아무도 받아주지 않아 바닥에 내팽개칠 것이라는 불안이 장내 세균처럼 꼼지락거렸다. 프로젝트가 완료된 것은 8개월을 조금 넘긴 시점이었다. 연구 보고서가 그들에게 제출된 곳은 울창한 나무들로 둘러싸인 저택안이었다. 그들은 학교로 검은 고급 세단을 보내 그를 극진히 모셨다. 연구 실험에 참여한 석박사 과정 학생들도 동행할 것을 제안했지만 그들은 해독할 수 없는 얼버무림으로 애둘러 거절 의사를 밝혔다.
고급 승용차 뒷자리에 앉아 그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형국을 이해하려고 했었지만 해무가 자욱한 바다를 나아가는 조각배의 몸을 맡기고 있는 것처럼 막막했다. 그가 낯선 장소에 도착하기까지도 어느 퍼즐이 어디에 맞춰지고 있는지 짐작조차 못했다. 드넓은 정원과 잘 손질된 정원수를 갖춘 외관부터 화려하고 웅장한 저택은 그를 정서적으로 압도했다. 저택의 거실에는 이미 주연의 모양새를 갖추고 있었다. 8개월 전 학창실에서 만났던 전무와 부장 두 사람이 밝은 표정으로 그를 맞았다. 아무리 고액의 중요 프로젝트지만 이렇게까지 향연을 베풀 정도는 아니었다.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지만 이처럼 다른 차원에 속하는 세상이 있다는데 그는 내심 놀랐다. 그가 자리에 앉자 TV에서나 볼 미모의 여자 3명이 기다렸다는 듯이 남자들 곁으로 다가와 시중을 들었다. 교수님, 그간 정말 노고가 많았습니다. 프로젝트를 무사히 끝내주셔서 뭐라 감사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노독을 푸시고 마음껏 즐기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고급 양주잔을 맞댔다. 그는 가방에서 연구 보고서를 전무에게 건넸고 부장은 그에게 봉투를 내밀었다. 그들이 보고서를 들여다보기 시작하는 동안 그는 봉투 안의 내용물을 확인했다. 나머지 연구비가 한 장의 수표로 대신했다. 이후에 일어난 상황에 대해선 그는 기억하지 못한다. 기억은 영혼이 쓴 진술서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이 무색하게 그는 자신의 영혼을 아득히 먼 곳으로 추방시켰다. 취기가 올라올수록 곁의 여인이 점점 고혹적으로 보이기 시작했다. 앞에 앉은 두 사내가 자신을 중요한 존재로 만든 충직한 고객처럼 보이기도 했다. 그는 재채기 시간보다 빨리 해체되었다. 긴장도, 그간 자신을 갉아대던 의구심도, 자신을 구성짓고 지탱하던 도덕성도 가수분해 되었다. 갑의 위치는 놓치기 어려울 만큼 매혹적이었다. 그리고 그는 끝간데 없이 아득히 추락했다. 다음날 잠에서 깨자 깨질 듯이 아픈 머리 위로 호화로운 샹들리에가 흔들렸다. 놀라운 일은 집이 아닌 다른 곳에 누워있다는 것과 더욱 놀랄 일은 몸에 아무것도 걸친 것이 없는 상태였다. 정황은 자명해졌다. 저택 2층 침실은 어제 받은 연급이 잔금 전부를 날려도 아깝지 않을 만큼 호화스러웠다. 여자는 간밤의 우렁각시처럼 사라지고 없었다. 그는 자신과 어울릴 만한 게 손톱만큼도 없는 저택을 시리죽은 표정으로 걸어 나왔다. 오랜만에 고교동장을 만난 것은 우연한 일이었다. 서울 소재 유명법대를 나온 친구는 집업 부장판사를 끝으로 얼마 전 변호사를 개업했다고 했다. 선술집에 앉아 몇 순배 잔이 돌아가며 시시콜콜한 일상과 동창들의 근황이 안주로 씹혔다. 변호사가 수림을 빌려 지절되는 얘기 가운데 문득 그의 의표를 건드리는 것이 있었다. 이미 오래전 일이지만 판사 시절 때 얘기야. 아마 그때가 군 출신 친구들이서 연이어 나라를 해먹던 그 무렵이었을 거야. 시국 공안사건 재판이었지. 피고는 당연히 학생, 노동자 뭐 그런 부류였는데 피고 측 변호인이 묘한 말을 하더라고. 당시에도 고문 운운하며 수사의 강압성을 주장했는데 고문에 어떤 매뉴얼을 사용했다는 거야. 87년 박중철 고문으로 사망한 뒤 공안당국에서
아, 이래선 안 되겠다. 취조 방식을 개선하자. 최소한 체계적, 단계적으로 좀 더 과학적으로 해보자 하면서 무슨 매뉴얼을 만들었다고 주장하더라고. 검찰 측에선 뭐래? 그가 호기심으로 눈을 번뜩이며 물었다. 검찰 측에선 당연히 무슨 영화 같은 얘기냐며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지. 그런데 변호인 측 증인으로 나온 전직 국정원 직원이 그 매뉴얼의 존재를 희미하게나마 인정한 거야. 전직 판사의 단순한 판결 사례로 처음엔 일반적인 호기심을 자극하는 정도였지만 퍼즐의 빈 공간을 채워가면서 나타나는 윤곽은 그의 뇌리에 오래전에 각인된 이미지와 어울려 어떤 기시감을 돋우었다. 당시 판사였으면 증인이 제출한 그 매뉴얼을 봤겠군. 당연히 봤지. 혹시 매뉴얼 제목과 저자를 기억하나? 전직 판사는 계절이 세 번이나 바뀔 동안 운동장 가장자리에 방치된 테니스볼의 상표를 기억해낼 것처럼 안간힘을 썼으나 너무 오래된 일이라 그걸 어떻게 기억하냐? 하며 자신의 기억력 부실보다 오랜 시간 경과 탓으로 돌렸다. 그는 한동안 말을 잊었다. 대신 연거푸 술을 목구멍으로 털어넣었다. 에틸 알코올은 그날따라 힘을 쓰지 못했다. 미심쩍음과 깨름직함이 버무려진 그의 오래된 기억의 경기를 둘러싼 타성의 외피를 술은 뚫지 못했다. 각성을 가로막는 에탄올은 급기야 적당한 낙관주의와 타협하기 시작했다. 아니야, 아닐 거야. 그럴 리가 없지 않은가. 그들은 이를테면 진동효과를 발휘하는 신약 또는 독성을 완화하는 약물을 개발하기 위해 의뢰한 것뿐이야. 어쩌면 자극에 대한 인간 반응의 단계를 계량화시키는 계측기를 개발하려고 했을지도 몰라. 만에 하나 다른 방식으로 상승의 관역에 화살이 적중된다면 그것처럼 어처구니 없는 넌센스가 있을까? 안 돼. 그는 혼자 가여울 정도로 안간힘을 썼다. 그답지 않은 과민함이 하수구가 역류하듯이 차오르면서 부정적인 사고의 둑을 넘어 가능성의 홍수로 범람했다. 한쪽으로 넘쳐 흘러가려는 물을 온몸으로 막으려고 허둥대는 자신의 꼬락서니를 떠올렸다. 그때 판사 출신 변호사가 반쯤 복부를 파고든 검을 깊이 마지막까지 찔러 넣었다. 디테일한 건 기억나지 않지만 매뉴얼 내용은 외부 자극의 강도가 점점 세지는 추이에 따라서 인간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뭐 이런 걸로 기억해. 이야, 자식들이 어떻게 그런 걸 연구시켜 고문에다 쓰냐? 나쁜 놈들. 그는 한 장면을 떠올렸다. 껌을 씹고 시시덕거리며 한 사내가 전압 스위치를 서서히 올린다. 전기 단자의 끝에 매달린 한 인간이 단발마의 비명을 지른다. 고통으로 더 이상 비명소리조차 나오지 않을 무렵 사내가 외친다. 매뉴얼 52쪽 상단. 전압수치 불러봐. 지속시간하고. 다른 사내가 외친다. 128.25V. 18초 이내. 또 한 사내가 고함친다. 매뉴얼 68쪽. 통각의 최고점을 그리는 그래프상의 수치와 시간을 불러봐. 통닭구이 자세. 고통수치 8.64. 시간 21초 이내. 그날 그는 대치이기를 뚜벅뚜벅 걸어갔다. 동창 친구를 이끌고 여자가 나오는 유흥주점에서 아무 의미 없는 말들을 뇌까렸다. 처음으로 여종업원들과 가슴을 맞대고 지그시 누르며 느린 춤을 추었고 아각대며 노래를 불렀다. 빙중막에 앉아있는 쪽은 오히려 판사 출신 변호사였다. 변호사는 그의 도를 넘은 몸부림에 대학 교수치고는 유별난 놈일세 하는 표정을 감추지 않았다. 아무래도 좋았다. 위약으로 읽혀도 억울하지 않을 것 같았다. 터무니없는 짐작이어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여겼다.
심증은 친구가 겪은 재판 사례의 줄기와 가지를 따라가다가 마침내 확신의 관역으로 빨려 들어갔다. 명정 안에서 크는 곳, 사살될 갱단의 상대 적수 중 하나였다. 누군가가 자신을 향해 응징이 기관총을 쏘았다. 1분에 200발 이상 발사되는 최신의 재원으로. 몸은 수백 발의 총탄이 남긴 탄자권으로 너덜거렸다. 인간의 형체가 사라진 처참해진 몰골을 확인한 그는 더없이 흔쾌해졌다. 유쾌하다 못해 우스워졌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웃기 시작했다. 고시원 구조는 단순하다. 한평 남짓되는 공간에서 책상과 침대가 전부인 고시원은 그 단순함을 실천하기에는 더할 나위 없는 적소이다. 먹고 싸고 잠자고 숨만 쉴 것. 숨 쉴 때마다 어둡고 축축한 공간 속 그들의 단발마 비명과 신음, 고문자들이 악취나는 웃음과 구원을 포기한 영혼을 떠올릴 것. 진상의 자명함을 의심하지 않을 것. 그가 자신에게 내린 지상 명령이다. 오랫동안 그가 신봉해온 과학은 부정적인 결과의 몫이 적을 때 긍정적 결과의 명백함에 대한 신뢰가 진실인 것으로 확신하게 했다. 구글과 웹사이트 등 모든 탐색 수단을 동원해 예전에 수행한 프로젝트의 다른 자료를 찾아봐도 자신의 연구 데이터 외에는 찾을 수 없었다. 이로써 더 이상 부정을 향한 구차한 핑곗거리는 자기 기만일 뿐이다. 이제 그의 목표는 오로지 징벌적 자기소멸로 방향을 정하는 것이라고 결심한다. 소멸 중에서도 가장 철저한 방식으로 말이다. 그렇다고 지사적 결기로 급작스러운 존재의 변화를 꾀하는 것은 삶보다 큰 죄가를 씻지 못한다. 단칼의 멸절을 뜻하는 자기 결단은 국면 회피에 다름 아니다. 죽음이 두려워서도 아니다. 그렇다고 살아야 한다는 당위에 매달리는 것도 꾀죄죄하다. 말하자면 그저 겨우 존재하기, 살아있되 살아있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상태. 그렇다. 이것이 그가 떠올린 발상 가운데 가장 최적이었다. 겨우 존재한다는 것은 자신을 향한 최상의 징벌이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의미를 던져줄지는 모르지만 끝간데 없이 반성하고 속죄하는 것. 그가 돈으로 판 연구로 인해 고통받고 그 고통이 임계점에 이르러 마침내 거짓 저백으로 무너진 사람들의 면면을 항상 떠올리며 그들이 던지는 증오에 가득 찬 시선을 결코 외면하지 않는 것. 그들이 뱉는 욕설과 침을 한도 없이 모두 받는 것. 그것이야말로 반성과 속죄의 길로 나아가는 작은 출구라고 생각한다. 며칠 전 같은 고시원족 한 사람이 그에게 말을 붙여왔다. 이런 곳에 있을 만한 분이 아닌 것 같아서. 이런 곳에 있을 만한 사람은 어때야 하느냐고 되물으려다 그만두었다. 사내의 손에는 소주 몇 병과 안주거리가 들려 있었다. 내키지 않았지만 그의 선량한 눈매와 항아리 곡선을 떠올리게 하는 성정이 사내를 방으로 들이게 했다. 사내는 의외로 하고 싶은 말이 많은 듯 했다. 건축공사장 감독이었다는 사내는 사고로 인부 몇이 사망하는 바람에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으로 빵간을 갔다 왔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빵간에 있는 동안 아내로부터 이혼장이 날아왔고 아이들도 뿔뿔이 흩어졌다며 상투적인 신세 타령을 늘어놓았다. 술잔을 입에 대지도 않는 그에게 사내가 채근하듯 칭얼거렸다. 형씨, 무슨 사연인지 모르지만
여기까지 흘러들어오게 된 사정이나 들어봅시다. 그는 입을 열어야 할 이유를 찾지 못했다. 곧 여기를 떠나야겠다는 생각이 피어올랐다. 여기서 사람들과 왕배덕배하며 교유한다는 것은 겨우 사는 방법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는 무연히 사내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핏발이 선 흰자 위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온 자부심이 오로지 새겨져 있었다. 억울하지만 치사하게는 살지 않았다고 부르짖고 있었다. 그는 근거 없는 부끄러움이 깊은 곳에서 스멀스멀 오르는 것을 어쩌지 못했다. 그는 눈을 질끈 감았다. 그리고 중얼거리듯 사내에게 말했다. 나는 말이요. 선생에 비하면 천하의 몹쓸 놈이요. 더 많은 사람을 죽였단 말이요. 나는 천벌을 받을 거요. 아시겠소? 그는 다음날 고시원을 나왔다. 우주의 티끌에 불과한 지구라는 행성이 돌아누우려고 한다. 행성의 그늘을 사람들은 어둠이라 말한다. 그것도 칠흑 같은. 그들 영혼 갈피에 드리워진 어둠은 찾지 못한 채. 그는 몇 시간 동안 걷고 있다. 걷고 있는 길이 어디쯤인지 알지 못한다. 등에는 비상시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배낭 하나 달랑 매달려 있다. 서울로부터 되도록 먼 길을 택했다. 몇 번이나 시외버스를 갈아탔는지 모른다. 좌우로 울창한 소나무, 잣나무, 갈잡나무 숲이 펼쳐져 있고 그 사이로 편도 1차선 도로가 가운데 노란 선을 물고 뱀이 또아리처럼 이어진다. 깊은 산 중 도로여서인지 오가는 차도 드물다. 마을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숲에서 밤을 지새울 것이고 준비된 침낭도 없으므로 그는 밤새 한기로 고통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고통이 깊으면 깊을수록 좋을 것이다. 저체온증으로 자는 듯이 숨이 멎어도 좋을 것이다. 그 후 오래도록 발견되지 않으면 더없이 좋을 것이다. 살점이 마지막 부패로 허공의 악취를 날려버리고 눈구멍이 쉬가 슬어도 가증스러움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얼마나 걸었을까? 고갯마루 형태로 굽은 도로를 걸을 즈음 뒤에서 차 한 대가 다가온다. 그를 무연히 지나는가 싶더니 몇십 미터를 가던 차가 멈춰선다. 스포츠 유틸리티 승용차는 잠시 자리에 머물다 비상등을 켜고 위험하게도 후진으로 역주행하기 시작한다. 그의 곁까지 이른 차가 보행 속도로 다시 천천히 나아간다. 그는 차를 향해 눈길을 주지 않는다. 쓸데없는 용무가 있는 쪽은 차일 것이다. 차 운전자는 그를 한참이나 지켜보고 있다. 이윽고 조수석 창문이 열리고 운전자가 그에게 말을 건넨다. 어디까지 가십니까? 그는 운전자를 바라보지도 대꾸하지도 않는다. 배낭에 텐트도 없는 것 같은데 내가 이곳 지리를 잘 알아요. 사람 사는 데까지는 차로 30분은 가야 돼요. 세상에는 오지랖이 넓은 이도 많다. 그는 앞을 바라보며 내버려 두라는 의중으로 손을 뒤에서 앞으로 흔든다. 운전자는 잠시 머뭇거리다. 별난 놈은 바로 너라는 투로. 나도 집 나와봤지만 여긴 아닌 것 같소. 하고 말한다. 그는 급격한 자신의 절묘를 떠올린다. 이건 아니다 싶어 마지못해 그는 조수석에 올라탄다. 운전석에는
50대의 인상 좋은 사내가 앉아 있다. 이 깊은 산길을 혼자 걷는 사람은 처음 봤어요. 길을 잃은 겁니까? 호의를 베푸는 사람에게 침묵은 예의가 아니다. 수금기 없는 어조로 그가 입을 연다. 선생은 사람을 죽여봤습니까? 운전자는 이건 무슨 개가 풀 뜯어먹는 소린가 하며 입꼬리를 말아 올린다. 그럴 리가요. 전 사람을 죽였습니다. 지금도 나 때문에 죽어가고 있어요. 운전자는 사람을 잘못 태운 자신의 머리통을 갈기고 싶어진다. 하하, 사정은 그렇다 치고 어디를 가는 중입니까? 그는 운동권 친구들의 포유를 빌려 필요 이상으로 목청을 돋워 고함친다. 한 인간을 잡으러 갑니다. 짐승만도 못한 놈을. 쳐 죽여도 시원찮을 놈을요. 그는 차에서 내릴 때까지 계속 잠꼬대처럼 되낸다. 쳐 죽여도 시원찮을.